아무도 안 알려주는 자연법칙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서비스가 잘 될수록 서버는 더 열심히 죽으려 듭니다. 사용자가 10명일 때는 서버가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10만 명이 한꺼번에 문을 두드리면요. 버벅이고 느려지고 그러다 그냥 쓰러집니다. 성공이 사망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열심히 만들어서 잘 되게 했더니 잘 된다는 그 사실이 서비스를 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법칙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막으려고 무엇을 지어 올렸는지를 따라 걷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프론트엔드를 걸었습니다. 사용자가 손으로 만지는 밝은 지표면이었죠. 오늘은 능선을 하나 넘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화면 뒤편. 아무도 안 보지만 모든 게 결정되는 지하 배선입니다. 여기가 백엔드예요. 추적할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창고 선반이나 다름없던 멍청한 기계가 어떻게 잠에서 깨어나 생각하기 시작했는가. 오늘도 아무것도 외우지 않습니다. 압력만 따라갑니다. 어떤 문제가 이 도구를 밀어 올렸나? 그것만 물으면 이름은 그냥 딸려옵니다. 자, 내려가시죠. 시계를 1990년대 초로 돌리겠습니다. 그때 서버는 무례할 정도로 단순했어요. 누가 주소를 달라고 하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HTML 파일을 선반에서 꺼내 그대로 건네줍니다. 끝입니다. 도서관 사설을 떠올리시면 돼요. 청구기호를 들으면 책을 꺼내줍니다. 읽지도 고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언제 봐도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걸 정적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993년쯤 첫 번째 벽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방명록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방문자 카운터도 검색창도요. 내가 글을 남기면 그게 화면에 떠야지.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슨 글을 남길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으면 페이지를 미리 만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상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미리 만들어 둘 수 없다면 요청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선반에서 완성품을 꺼내는 게 아닙니다. 주문을 받고 즉석에서 조립해 내보내는 거예요. 이걸 동적 페이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겠습니다. 흔히 정적 페이지의 한계를 내용이 안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어요. 진짜 한계는 미리 만들어둘 수 없는 내용을 다룰 수 없다는 겁니다. 검색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사용자가 뭘 검색할지 세상 누가 미리 알겠습니까? 내용이 자주 바뀌느냐가 아니라 내용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언제냐가 갈림길인 겁니다. 그 소박한 방명록 하나가 서버를 창고에서 끌어내 처음으로 생각하게 만든 첫 전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HTML을 만든다. 말은 쉽죠. 그런데 어떡해요? 첫 번째 도구가 1993년 11월에 나옵니다. CGI입니다. 하는 일은 단순해요. 서버가 외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그게 뱉어낸 결과를 받아서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그 다리를 놓은 겁니다. 처음 구현한 사람이 NCSA라는 연구소에서 웹서버를 만들던 롬 맥쿨이에요. 그런데 이 리뷰 이름에 왜 하필 관문이 들어갔을까요? 당시 웹은 갓난아기였는데 회사와 연구소에는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잔뜩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웹서버가 그것들과 통하려면 공용 관문이 필요했던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는 나중에 나온 언어들이 다 가져갔지만 모든 동적 웹이 통과한 첫 관문을 세운 건 맥쿨의 손이었습니다. 무대를 만든 조연이죠. 1994년 PHP가 등장해서 영리한 한 수로 폭발합니다. HTML 파일 안에 서버 코드를 살짝 끼워 넣을 수 있게 한 거예요. 디자이너가 짜둔 HTML에 변하는 부분만 갈아 끼우면 끝입니다. 진입 장벽이 확 낮아졌어요. 한때 웹의 상당 부분이 이걸로 돌아갔습니다. 위키백과도 초기 페이스북도 그 계보예요. 그럼 이 언어를 만든 사람은 어땠을까요? 라스무스 레르도르프인데 본인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나는 프로그래밍을 정말 싫어한다. 덜 프로그래밍 하려고 이 도구를 만들었다. 게으름에서 태어난 언어인 겁니다. 같은 걸 두 번 짜기 싫다는 마음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초창기 안정성이에요. 본인이 나중에 농담처럼 털어놨는데 그 시절엔 요청 10번마다 서버를 한 번씩 재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웹의 절반을 떠받쳤던 언어의 출발점이 그랬습니다. 도구 이름은 시대마다 갈아탔습니다. PHP, 파이썬, 자바, 노드, 고. 그런데 핵심은 한 줄로 모입니다. 서버가 요청 시점에 화면을 제조해서 돌려준다. 이걸 SSR,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렌더링은 그냥 화면 만들기로 읽으시면 돼요. 그 만들기를 서버 쪽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름이 쏟아진다고 겁먹지 마세요. 이걸 다 배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부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연장일 뿐이에요. 연장 카탈로그를 외우는 게 백엔드가 아닙니다. 한 자루를 제대로 쥐는 게 백엔드예요. 그리고 진짜 핵심은 도구 이름이 아니라 서버의 직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파일을 보관하는 창고지기에서 파일을 제조하는 공장으로요. 그럼 그 공장 안에서 도는 절차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서 많이들 겁을 먹습니다. 그럼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진정하셔도 됩니다. 어떤 언어를 열어봐도 똑같은 5개 부품으로 짜여졌거든요. 첫째, 변수. 값을 담는 그릇입니다. 택배 상자에 신발이라고 이름표를 붙여두는 거죠. 둘째, 조건. 갈림길, 이정표예요. 비가 오면 왼쪽, 맑으면 오른쪽. 서버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의 절반이 여기 있습니다. 셋째, 반복. 봉투 100장에 주소를 적어야 할 때 100번 반복해 라고 한 줄로 시키는 겁니다. 넷째, 함수. 커피 내리는 12단계를 커피 한 잔 버튼 하나에 묶어두는 거예요. 다섯째, 타입. 같은 10이라도 숫자면 더해지지만 글자면 10 더하기 5가 자칫 105가 돼버립니다. 이 5은 언어가 달라도 골격이 같아요. 차이는 사투리 수준입니다. 5개를 배우는 거지 언어 5개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방명록 하나였을 때는 코드를 한 파일에 다 우겨 넣어도 굴러갑니다. 그런데 검색이 붙고 회원 가입이 붙고 댓글이 붙어요. 그 한 파일 안에서 화면 그리는 코드, 데이터 꺼내는 코드, 흐름 판단하는 코드가 죄다 뒤엉킵니다. 어느 순간 그 파일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늪이 됩니다. 한 줄 고치면 엉뚱한 데서 터져요. 사실 코드 문제가 아니라 정리정돈 문제입니다. 집이 커지면 방을 나누듯이요. 그래서 나온 정리법이 MVC입니다. 모델은 데이터가 사는 본가입니다. 뷰는 화면을 그리는 인테리어 담당이고요. 컨트롤러는 이건 모델에서 꺼내서 저 뷰로 그려 라고 교통정리하는 현장 감독입니다. 지하 배선을 색깔별로 갈라 정리한 배선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누가 와도 어느 선이 뭔지 알아볼 수 있게요. 질문이 하나 따라옵니다. 그 서비스만의 진짜 규칙은 어디 사는데요? 5만 원 넘게 사면 배송비 무료, 같은 글을 1분에 2번 못 올린다. 이런 걸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화면 코드에 넣으면 당장은 편해요. 그런데 1분 내레선을 3분 선돔으로 바꾸려면 화면을 전부 뒤져야 합니다. 규칙은 한 곳에 모으세요. 이 감각 하나만 챙겨도 백엔드 설계의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자, 4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겠습니다. 백엔드는 결국 요청을 받아서 데이터를 꺼내거나 저장하고 결과를 돌려주는 데이터 시스템입니다. 화려한 기능이 아무리 붙어도 뼈대는 이 한 줄이에요. 그런데 2007년에 일이 하나 터집니다. 아이폰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 웹 서비스는 사실상 브라우저로 보는 것 하나였습니다. 서버는 손님 한 명만 상대하면 됐죠. 그런데 앱이 등장하면서 손님이 둘로 늘어납니다. 같은 서비스를 누구는 브라우저로 보고 누구는 앱으로 봐요. 문제는 앱이 서버가 만들어준 HTML을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앱은 자기만의 화면 부품을 갖고 있어요. 버튼도, 목록도, 글자 크기도 앱이 직접 그립니다. 앱이 진짜로 필요한 건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거기 채워 넣을 알맹이에요. 그래서 서버의 업종이 또 바뀝니다. HTML을 찍어내던 인쇄소가 데이터만 파는 도매상이 됩니다. 완성품 대신 재료를 건네요. 그러면 브라우저는 브라우저대로, 앱은 앱대로 자기 방식으로 조립합니다. 도매상이 됐으면 재료를 받아가는 창구가 필요하겠죠. 그 창구를 API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램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기로 정해둔 약속된 창구예요. 사람이 보는 화면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프로그램한테 말을 거는 통로입니다. 창구가 여러 개면 주소가 필요하죠. 그 주소 하나하나를 엔드포인트라고 합니다. 사용자 정보는 /users, 게시글은 /post. 창구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형식은 제이슨입니다. 이름은 김철수, 나이는 32, 관리자인가? 아니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재밌는 건 제이슨은 누가 발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글러스 크록포드가 2001년에 이걸 발견하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본인 말이 멋집니다. 그건 이미 자연에 존재했다. 나는 발견하고 이름 붙이고 어떻게 유용한지 설명했을 뿐이다. 마지막 조각이 레스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헷갈리는데 레스트는 프로그램도 도구도 아니에요. 창구들을 어떻게 일관되게 설계할지에 대한 약속이자 스타일입니다. 핵심은 세상의 모든 걸 자원 단위로 보자. 예요. 사용자도 자원, 게시글도 자원, 그리고 그 자원에 무슨 짓을 할지는 주소가 아니라 동작을 바꿔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레스트가 사실 API 시대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1990년대에 로이 필딩이라는 대학원생이 있었습니다. 웹은 대체 왜 이렇게 잘 굴러가는가? 아무도 묻지 않던 질문을 6년간 붙들고 늘어진 박사 논문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2008년 필딩이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업계가 REST API라고 광고하던 설계들을 보다 못한 거죠. 그가 쓴 문장이 이겁니다. 이건 RPC다. RPC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자기 논문에서 유행어로 설계하지 마라 라고 경고했던 사람이 자기가 만든 개념이 바로 그 유행어가 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창조자의 숙명이랄까요? 그럼 동작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게 HTTP 메서드입니다. 조회는 cat, 새로 만들기는 post, 수정은 put, 삭제는 delete, /users라는 같은 창구를 get으로 두드리면 목록조, post로 두드리면 새로 등록해줘가 됩니다. 주소는 그대로 두고 동작만 바꿔서 의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구를 두드리면 서버가 세 자리 숫자로 답합니다. 상태 코드예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첫 자리만 보시면 돼요. 2로 시작하면 성공, 3으로 시작하면 다른 곳으로 가라, 4로 시작하면 보낸 쪽 잘못, 5로 시작하면 서버 잘못. 그래서 404를 보셨다면 서버가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런 주소는 없다는 뜻이에요. 4로 시작하니까요. 이제 좀 황당한 사실을 짚고 가겠습니다. 서버는 기억력이 없습니다. HTTP라는 통신 방식 자체가 무상태예요. 매 요청을 완전히 처음 보는 손님처럼 대합니다. 일은 엄청 잘하는데 당위 기억이 0초인 안내 직원을 떠올려 보세요. 창구에 가서 저 김철수입니다. 로그인 할게요. 하면 완벽하게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한 발짝 물러섰다가 다시 가서 제 정보 보여주세요. 하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세요? 이러면 로그인이 의미가 없죠. 페이지 넘길 때마다 다시 로그인 하라면 누가 그 서비스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망증은 버그가 아니라 의도된 설계입니다. 서버가 매번 잊어버리기 때문에 요청을 아무 서버에나 던져도 똑같이 처리돼요. 서버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유연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약점이 동시에 확장의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력 0초 직원에게 기억을 붙여주는 장치가 발명됩니다. 세션과 쿠키, 두 부품이 짝을 이뤄요. 직원이 여러분을 확인한 순간 서버가 책상 서랍에 메모를 적습니다. 37번 손님 챈베네아차이 김철수 로그인됨. 그리고 번호표로 한 장 떼어줘요. 이게 세션입니다. 직원은 여러분을 기억 못하지만 서랍 속 메모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번호표를 누가 들고 다니느냐죠. 그래서 쿠키가 등장해요. 브라우저 한쪽에 번호표를 넣어두는 작은 주머니입니다. 이후 모든 요청에 자동으로 들려보내요. 그런데 쿠키하면 광고가 나를 추적하려고 만든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출생 동기는 정반대였습니다. 1994년 넷스케이프의 루 몬틀리가 온라인 쇼핑 장바구니 때문에 만들었어요. 고객사가 거래 중간 상태를 우리 서버에 남기지 말아달라고 요구했거든요.
이름의 유래에는 더 소박합니다. 대학교 운영체제 수업에서 들은 매직 쿠키라는 용어에서 매직만 뗐어요. 인터넷 역사상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 하나가 하늘 수업 시간에 기억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딱 좋은 두 단어를 칼같이 갈라놓겠습니다. 인증과 인가입니다. 인증은 너 누구냐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건물 입구에서 신분증을 들이미는 단계예요. 인가는 너 이거 해도 되냐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신분증으로 들어온 건 맞는데 아무 방에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일반 직원은 사무실까지, 관리자는 서버실까지. 인증이 먼저고 인가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초보가 가장 흔히 빠뜨리는 게 정확히 이 두 번째 검사예요. 이 사람이 김철수가 맞다. 와, 김철수가 이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다. 는 완전히 다른 검사입니다. 둘을 뭉뚱그리면 로그인한 사람은 누구나 남의 글을 지울 수 있는 구멍이 생깁니다. 세션 방식에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비스가 크면 직원이 여러 명이 되죠. 서버가 여러 대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메모를 적어둔 서랍은 1번 직원 책상에만 있어요. 다음 요청이 2번 직원한테 가면 누구세요? 가 또 터집니다. 그래서 발상을 뒤집은 게 JWT예요. 서랍에 기록을 남기는 대신 번호표 자체의 정보를 다 적어서 손님한테 들려보내자는 겁니다. 어느 직원한테 가든 번호표만 검사하면 되니까요. 생김새는 점으로 나뉜 세 덩어리입니다. 헤더, 페이로드, 그리고 서명.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를 깨고 가겠습니다. JWT는 암호화된 게 아니에요. 누구든 풀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잠긴 금고가 아니라 봉인 도장만 찍힌 편지예요. 누가 일반 회원을 관리자로 바꿔치기 하면 서명이 안 맞아서 걸립니다. 하지만 읽는 건 다 돼요. 그러니 페이로드에 비밀번호를 적으면 그대로 노출입니다. 막아주는 건 변조이지 열람이 아니에요. 비밀번호 얘기가 나온 김에 해싱까지 가겠습니다. 서버가 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적어두면 그게 털리는 순간 모든 비밀번호가 통째로 새어나갑니다. 재앙이죠. 그래서 원본 대신 해싱이라는 처리를 거친 형태로 저장해요. 비유하면 한 방향으로만 도는 분쇄기입니다. 사과를 넣으면 항상 똑같은 잼이 나오는데 그 잼을 보고는 사과였는지 배였는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털려도 도둑은 잼만 손에 넣습니다. 그럼 로그인은요,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똑같은 분쇄기에 넣어서 나온 잼이 저장된 잼과 같은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원본을 알 필요가 없어요. 암호화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암호화는 열쇠로 되돌릴 수 있는 양방향 자물쇠고 해싱은 절대 못 되돌리는 일방통행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만든 서비스라면 서버조차 여러분의 진짜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잊었을 때 알려주지 않고 재설정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번 조각은 짧고 명쾌해야 합니다. 백엔드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일은 까놓고 보면 딱 4가지예요. 만들고, 읽고, 고치고, 지운다. 앞 글자를 따서 크러드라고 부릅니다. 매일 쓰는 어떤 서비스를 떠올려도 결국 이 4동작의 조합이에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건 만들기, 피드 넘겨보는 건 읽기, 설명 고치는 건 고치기, 게시물 내리는 건 지우기. 화려해 보이는 기능도 뜯어보면 이 4가지가 엮인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본 레스트와 깔끔하게 맞아떨어져요. 만들기는 포스트, 읽기는 get, 고치기는 put, 지우기는 delete. 크러드와 레스트는 사실상 같은 그림의 앞면과 뒷면인 셈이죠. 재밌는 건 크러드가 최신 웹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1980년대 데이터베이스 문헌에서 굳어진 말이에요. 좋은 추상은 시대를 건너 살아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서버는 돕니다. 지압에서는 깔렸고 불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내 노트북에서 혼자 잘 도는 서버와 동시에 10만 명이 두드리는 서버는 완전히 다른 동물이거든요. 전자는 강아지고 후자는 야생마입니다. 서버가 느려지는 첫 번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동네 분식집을 상상해 보세요. 사장님이 혼자입니다. 손님이 김밥을 시키면 다 말 때까지 다음 손님을 안 받아요.
김밥 많은데 5분. 그동안 떡볶이만 시키면 30초면 끝날 손님 100명이 줄을 서서 발만 동동 구릅니다. 100번째 손님은 8시간을 기다려야 김밥 한 줄을 받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순진하게 짠 서버가 딱 이 꼴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헷갈립니다. 김밥을 못 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김밥을 마는 동안 가만히 서서 기다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버가 하는 일의 상당수가 사실 기다리는 일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 물어보고 답을 기다리고 결제 서버에 요청 보내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 동안 서버의 두뇌는 놀고 있어요.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발상이 비동기 처리입니다. 똑똑한 사장님이라면 김밥에 불을 줄여놓고 이거 익는 동안 이따 떡볶이 손님부터 받자 하겠죠. 기다리는 시간에 다른 일을 끼워 넣는 거예요. 짝꿍 개념이 논블로킹입니다. 블로킹은 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길을 막고 서 있는 거고, 논블로킹은 일단 다음 하고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따라오는 단어가 동시성인데 진짜로 동시에 여러 개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인 사장님이 김밥과 떡볶이를 물리적으로 동시에 만들 순 없어요. 대신 둘 사이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 손이 여럿이라 진짜 동시에 하는 건 병렬성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동시성은 일의 구성, 병렬성은 일의 실행이에요. 비동기로 시간을 알뜰하게 써도 여전히 느린 구간이 남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예요.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합니다. 디스크에서 뭘 꺼내는 건 컴퓨터 입장에서 군뱅이처럼 느린 일이에요. 메모리에 비하면 수백 배, 수천 배의 차이가 납니다.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인기 게시물 조회수, 첫 화면 상품 목록. 이런 건 1초에 수천 명이 똑같은 데이터를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군뱅이 디스크까지 내려가서 같은 답을 길어 올려요. 같은 우물물을 1초에 수천 번 두레박으로 퍼올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캐시입니다. 발상은 어이없을 만큼 단순해요. 자주 쓰는 데이터는 빠른 곳에 미리 꺼내두고 거기서 바로 준다. 편의점 계산대 옆에 껌이랑 사탕 둔 거랑 똑같습니다. 제일 많이 찾는 건 손 닿는 데 둬야 줄이 빠지니까요. 데이터베이스한테 반사신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빠른 임시 저장소의 대표 선수가 레디스입니다. 핵심은 데이터를 디스크가 아니라 메모리에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든 사람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출신 살바토레 산필리포, 별명은 안티레즈예요. 2007년경 그는 실시간 방문자 분석 서비스를 혼자 운영했는데 하드디스크 병목 때문에 도무지 확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300줄짜리 메모리 프로토타입을 짰어요. 이청훈연에 그걸 해커뉴스에 공개했는데 반응이 처참했습니다. 댓글 5개, 그중 3개가 이미 있는 거 아니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지금 산업표준이 된 기술의 대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시작이 더 웃겨요. 1990년대에 그래픽 카드를 사려다가 실수로 모뎀을 샀습니다. 그 바람에 네트워크 보안에 빠져서 유닉스 취약점을 발견하고 해킹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레디스는 그의 첫 작품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이었던 겁니다. 참고로 레디스의 기본 포트 번호 6379는 옛날 전화기 키패드로 치면 친구들끼리 쓰던 농담 단어를 가리킵니다. 산업표준 인프라에서의 포트 번호가 사적인 농담이었던 거죠. 캐시에는 꼭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TTL, 캐시의 유효 시간이에요. 함정이 있거든요. 원본 데이터가 바뀌었는데 캐시에 옛날 값이 남아있으면 사용자에게 지난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시는 5분만 유효해 같은 수명을 정해둡니다. 우유에 유통기한 찍어두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 길면 상한 정보를 주고 너무 짧으면 캐시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캐시의 진짜 비용은 속도가 아니라 신선도예요. 잔액이나 재고처럼 항상 정확해야 하는 값을 막 캐시했다가는 빠른 대신 틀린 답을 주는 서버가 됩니다. 캐시는 데이터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 동영상 같은 정적 파일도 캐시해요. 부산 사용자가 서울 서버에서 매번 무거운 동영상을 받아오면 느리죠. 그럴 거면 전 세계 곳곳에 복사해두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받게 하면 됩니다. 이게 CDN이에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멀고 느린 원본 대신 가깝고 빠른 사본에서 꺼내준다. 이제 속도 얘기는 접고 더 무서운 문제를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틀어지는 문제요. 빠른데 틀린 답을 주는 서버는 느린 서버보다 100배 위험합니다. 특히 돈이 걸렸을 때요. 고전적인 예가 계좌 이체입니다. A가 B에게 10,000원을 보냅니다. 서버는 A 잔액에서 10,000원을 빼고 B 잔액에 10,000원을 더해요. 자, 첫 번째를 끝낸 그 찰레 서버가 정전으로 꺼지면요. A 통장에선 10,000원이 빠졌는데 B 통장엔 안 들어왔습니다. 10,000원이 우주로 증발한 거예요. 이런 게 한 번이라도 일어나는 은행은 다음날 망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트랜잭션입니다. 여러 작업을 하나로 묶어서 전부 성공하거나 전부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만 일어나게 보장하는 단위예요. 반쯤 성공을 원천봉쇄 하는 겁니다. 중간에 삐끗하면 롤백, 시작 전 상태로 원상복구합니다. 다 끝나면 커밋, 이제 확정, 못 누른다. 그 도장을 찍어요. 게임의 세이브 포인트를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트랜잭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켜야 할 약속이 4가지 있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애시드라고 불러요. A는 원자성,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아까 그 10,000원 증발 사고를 막는 게 정확히 이놈이에요. C는 일관성. 거래가 끝났는데 통장에 마이너스 30,000원이 돼 있으면 안 되겠죠. I는 고립성. 동시에 여러 거래가 일어나도 서로 안 꼬이게 칸막이를 쳐줍니다. D는 지속성. 한번 커밋된 건 정전이 나도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 4글자의 재밌는 뒷이야기가 있어요. 트랜잭션의 핵심 속성을 처음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전설적인 데이터베이스 연구자 짐 그레이입니다. 1981년에 발표했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외우는 이 애지드라는 약어는 그레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는 고립성을 아예 포함하지도 않았어요. 약어는 2년 뒤에 다른 2 연구자가 붙였습니다. 개념은 그레이, 약어는 다른 사람들. 우리가 한 묶음으로 외우는 게 사실은 2 세대의 합작품이었던 겁니다. 비동기로 시간을 아끼고 캐시로 부담을 덜었습니다. 그래도 사용자가 계속 늘면 결국 서버 한 대로는 감당이 안 되는 날이 옵니다. 이때 길은 딱 2갈래로 갈려요. 첫 번째 길, 수직 확장. 서버 한 대를 더 좋은 놈으로 바꾸는 겁니다. 1톤 트럭으로 안 되면 5톤 트럭으로요.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트럭은 무한정 커지지 않습니다. 좋아질수록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치솟고 그 한 대가 죽으면 서비스 전체가 같이 죽습니다. 두 번째 길, 수평 확장. 한 대를 키우는 대신 같은 서버를 여러 대로 늘려요. 1톤 트럭 한 대 대신 10대. 손님이 늘면 트럭을 더 사면 됩니다. 그런데 트럭이 10대면 들어오는 짐을 어느 트럭한테 줄지 누가 정하나요? 그래서 입구에 교통정리 담당을 씁니다. 로드 밸런서예요. 2번 테이블 비었어요. 이쪽으로. 하고 손님을 골고루 안내하는 직원입니다. 보너스도 있어요. 서버 한 대가 조용히 죽어도 저 트럭 응답이 없네 하고 살아있는 쪽으로 돌립니다. 사용자는 서버가 죽은 줄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서버 한 채를 전제로 얘기했습니다. 로그인도 주문도 덤 결제도 전부 한 건물에 우겨넣은 구조요. 이걸 모놀리스, 하나의 거대한 돌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커지면 이 돌덩이가 짐이 됩니다. 리뷰 글자색 하나 바꾸려고 건물 전체를 다시 지어야 해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결제 기능이 터지면 같은 건물에 새들어 살던 로그인까지 같이 무너집니다. 부엌에 불났는데 집 전체가 타는 구조죠. 그래서 나온 해법이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돌덩이를 기능별로 쪼개서 각각을 독립된 작은 서버로 운영해요. 결제 건물에 불이 나도 로그인 건물은 멀쩡합니다. 건물이 많아지면 길 찾기가 어려워지니까 거리 입구에 안내 데스크를 둡니다. 이게 API 게이트웨이예요.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 마이크로 서비스니까 처음부터 잘게 쪼개야지. 이게 가장 비싼 착각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 유혹에 넘어간 적이 있어요. 작은 팀이 건물 수십 채로 좀 쪼개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습니다.
대개는 모놀리스로 시작해서 진짜로 쪼갤 이유가 생겼을 때 쪼개는 게 정석이에요. 쪼개진 서비스들끼리는 어떻게 일을 주고받을까요? 손님이 주문을 넣었다고 칩시다. 결제도 해야 하고 배송 준비도 해야 하고 알림 문자도 보내야 해요. 주문 서비스가 야 결제해, 야 배송해? 하고 직접 전화를 돌리면요. 알림 서비스가 잠깐 먹통이면 주문 서비스도 거기서 멈춰섭니다. 한 군데가 느리면 도미노로 다 같이 느려져요. 그래서 쓰는 게 메시지 큐입니다. 식당 주방에 주문 전표 꽂이를 떠올리시면 돼요. 홀 직원은 주방에 대고 일일이 외치지 않습니다. 전표를 꽂아두고 다음 손님을 받으러 가요. 주방은 꽂힌 전표를 자기 속도대로 하나씩 떼어 처리하고요. 알림 서비스가 잠깐 졸고 있어도 일거리는 큐에 그대로 쌓여 있다가 깨어나면 처리됩니다. 일이 유실되지 않아요. 큐의 진가가 여기 있습니다. 보낸 쪽과 받는 쪽을 시간적으로 분리해 준다는 것. 다만 오해는 마세요. 큐를 쓰면 응답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정확해야 하는 일은 큐로 미루면 안 됩니다. 마지막 능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쓴 통신은 전부 요청과 응답 한 번짜리였어요. 손님이 물 주세요? 하면 점원이 갖다 주고 대화 종료. 서버는 절대 먼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묻기 전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채팅, 실시간 알림, 주식 시세. 공통점은 하나예요. 서버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한다는 것. 요청과 응답만으로 흉내내려면요. 1초마다 새 거 있어요? 새 거 있어요? 하고 계속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폴링이라고 하는데 100번 물으면 99번은 없어요. 가 돌아와요. 5초마다 냉장고 문 열어서 택배 왔나 확인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웹소켓이에요. 매번 전화를 걸었다 끊지 말고 아예 통화를 계속 연결해 두자는 발상입니다. 그런데 알림이나 시세처럼 서버가 일방적으로 밀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도 있죠. 그럴 땐 가벼운 SSE를 씁니다. 웹소켓은 양방향 전화, 통화, SSE는 단방향 라디오 방송이에요. 참고로 웹소켓이라는 이름은 2008년에 두 사람이 IRC 채팅방에서 즉석으로 지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채팅 기능의 밑바탕이 한 채팅방의 즉흥적인 장면에서 출발한 겁니다. 자, 숨 한번 쉬시고요. 오늘 우리가 지하로 얼마나 내려왔는지 보겠습니다. 서버는 선반에서 파일을 꺼내주는 창고지기였습니다. 그런데 방명록 하나가 그 서버를 떠밀어서 요청이 오는 순간 화면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바꿔놨어요. CGI가 첫 관문을 열었고 PHP가 게으름에서 태어나 폭발했습니다. 어떤 언어를 열어봐도 변수, 조건, 반복, 함수, 타입이라는 같은 5 부품이 들어있었고요. MVC로 역할을 나눴고 백엔드의 정체가 결국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한 줄로 압축됐습니다. 그 다음 아이폰이 나오면서 서버는 인쇄소에서 도매상으로 또 업종을 바꿨죠. API라는 창구, 제이슨이라는 공통어, 레스트라는 설계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0초인 서버에게 세션과 쿠키로 기억을 붙였고 인증과 인가를 갈랐고 비밀번호를 되돌릴 수 없는 잼으로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후반부는 전부 죽음을 막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놀리지 않으려고 비동기가 나왔고 디스크가 느려서 캐시가 나왔고 돈이 증발해서 트랜잭션이 나왔습니다. 한 대로 안 되니까 여러 대로 늘렸고 한 건물이 통째로 타니까 건물을 쪼갰고 서버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해서 웹소켓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외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도구는 외워야 할 지식이 아니라 문제가 낳은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백엔드 용어를 만나면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이건 어떤 죽음을 막으려고 태어났지? 그 질문 하나면 이름은 그냥 딸려옵니다. 그게 지형을 읽는 눈이고 조수석에서 내려와 핸들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다음 능선 너머에는 오늘 내내 어딘가 저장한다. 고 뭉뚱그렸던 그 창고, 데이터베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 전부가 AI 개발 지형도 라는 책의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10개의 구역, 하나의 지도. 백엔드는 두 번째 능선이었을 뿐이고
그 너머에는 데이터베이스, 배포, 머신러닝, 트랜스포머, 검색 증강, 에이전트까지 대륙 전체가 놓여 있습니다. 이 책은 딱 하나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이 기계에 실려가는 대신 기계를 지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 정직하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영문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판은 아직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강의를 들으신 분께 지금 사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조금 민망합니다만 없는 걸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영문판은 검로드에서 $24에 보실 수 있고 링크는 설명란 메뉴에 있습니다. 태그라인이 이 책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지형을 아는 자만이 AI를 지휘한다. 지금까지 DK코프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기계를 지휘할 수 있도록